말레이 반도는 수백 년 동안 말레이의 민족이 살아온 터전이었습니다. 15세기에는 말라카 술탄국이 번성하면서 이슬람 문화가 정착됐고 이 지역은 동서무역의 요충지로 기능했죠. 그러나 16세기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영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말레이 반도의 주석 광산과 고무 플랜테이션에서 막대한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인 노동력 수급이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사실 말레이계 현지 주민들도 있었고 노동력 자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말레이인을 농촌과 전통 농업에 묶어두는 정책을 일부러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말레이인은 당시 이슬람 문화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도시 산업에 투입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 강도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지요. 게다가 영국 입장에선 기존 원주민과 갈등을 피하고 더 통제하기 쉬운 외부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과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조직적으로 유입됩니다. 특히 중국계 이민자, 즉 화교는 초기부터 단순 노동자뿐 아니라 상업과 운송, 금융 분야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말레이 도시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은 단순한 인력 수급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의도된 식민 전략이었죠. 영국은 민족 간 분리를 강화하고 통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을 각각 다른 계급과 직업군으로 분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레이인들은 도시와 경제에서 소외된 채 농촌에 고립됐고 도시 상업과 자본은 화교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말레이시아는 하나의 땅 위에 서로 다른 사회와 민족이 병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기 도시경제는 사실상 화교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화교들은 쿠알라룸푸르, 페낭, 이포 등 주요 도시로 몰려들었고 상업, 금융, 부동산, 유통망, 세금 징수, 위탁까지 장악하며 자신들만의 경제권을 구축했지요. 영국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이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며 적극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화교들이 말레이인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구조화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예가 화교 토지 임대와 고리대금 구조입니다. 화교 상인 중 일부는 도시자본을 기반으로 말레이 농민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를 받은 뒤 되려 말레이인들에게 비싼 지대를 요구하는 역임대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말레이 농민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오히려 화교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빼앗기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고리대금과 물물거래 착취였습니다. 말레이 농민들이 농번기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화교 상인에게서 고리로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다음 해 수확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른바 채무 담보 계약 구조였죠. 화교 상점에서 일용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이자를 더해 갚는 방식도 만연했고 그 결과 많은 말레이 농민이 실질적으로 부채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화교 중개상들은 식민지 행정과 결탁해 말레이인 농민들이 수출용 작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그 작물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이윤의 대부분을 가로채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말레이인은 노동과 생산을 맡았지만 유통과 가격 결정 권한은 화교가 독점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식민지 경제 구조는 단순히 화교가 부유하고 말레이인들은 가난했다는 대칭 관계를 넘어서 명확한 착취와 종속의 구조가 내재된 상태였죠. 말레이계는 자본을 축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도시 자본에 접근하려 해도 신용구조나 정보, 네트워크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분리된 게 아니라 불균형을 넘어 구조적으로 왜곡된 상태였던 셈이죠. 1957년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주권은 말레이계 엘리트들이 이끄는 UMNO 중심의 연합정부가 갖게 되었고 표면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다민족 독립국가가 탄생한 셈이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히 이전 식민체제의 잔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상업, 금융, 교육, 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화교 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말레이계는 농업과 공공행정 등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민족 간의 권력 불균형을 의미했습니다. 정치는 말레이인이, 경제는 화교가 쥐고 있는 이 이중 구조는 국가 내부에서 점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지요. 특히 화교 사회는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지요. 중국어 학교, 중국계 언론, 중국식 전통 문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그대로 유지됐고, 국가의 공식 언어인 말레이어 사용은 일부에 그쳤지요. 이러한 분리주의적 모습은 말레이계 사회로부터 이들은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이 맞는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인구 대부분이 중국계였으며 리콴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인민행동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리콴유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말레이계에 특혜를 부여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중심 정부와의 노선 차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요. 당시 말레이시아의 수상인 툰쿠 압둘라만은 싱가포르의 평등주의 노선이 말레이 반도 내 화교 정치 세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196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퇴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국가 단위 퇴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화교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하고 말레이계 중심 국가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 했다는 명확한 신호였지요. 싱가포르 퇴출 이후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더욱 본격적인 말레이 우선주의 체제, 즉 부미푸트라 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화교와 말레이계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1969년 총선에서 화교 중심 야당이 의석을 대거 확보하자 말레이계 사회 내부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 결과 쿠알라룸푸르 등지에서 심각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5.13 인종 폭동으로 기록됩니다. 정부는 치안 회복을 명분으로 긴급 조치를 선포했고, 이후 본격적인 말레이 우대 정책, 즉 부미푸트라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이 정책은 말레이계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고 화교 중심의 경제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하지만 화교 측에서 이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교 언론과 정당은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비판했으며 사회 통합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미푸트라 정책은 경제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아래 민족 간 균열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정책은 있었지만 진정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말레이시아 화교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적은 말레이시아였지만 교육은 중국어로 받았고, 언론도 중국어로 운영됐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내부 중심이었습니다. 공용어인 말레이어 사용은 최소한에 그쳤고, 말레이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지요. 심지어 중국 본토의 정치 상황까지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중국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레이계 다수 사회와의 거리감을 더욱 벌려놓았고, 같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화교는 통합보다 분리의 길을 택해왔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 내부 통합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화교는 전체 인구의 20에서 25% 수준이지만 상위 기업과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제적 실세로 남아있죠. 말레이계는 여전히 정부의 우대 정책에만 의존하며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뿌리는 말레이인, 경제를 쥔 건 화교. 그 둘 사이의 간극은 오늘날까지도 좁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골마가고 있습니다.